자, 건설사 줄도산하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좋습니다. 당연히 안 좋은데 꼭 필요하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건설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외국보다 이게 심하죠. 대형 건설사. 여기는 웬만하면 탄탄해요. 이번에 그 대우에서 과감하게 몇백억 포기하는 거 봐봐라. 더 큰 돈이 날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거 봐봐라. 대형 건설사들은 탄탄한데 문제는 여기서 하청을 주죠. 여기서 재하청을 줍니다. 제재 하청이 가는 경우도 있죠.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 곳은 여기까지인데 암암리에 이런 식으로 다 되고 있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얘는 탄탄해요. 얘는 높은 수익을 올려갖고 분양가 막 올라갈 때 어디서 수익 많이 했냐? 대형 건설사들에서. 근데 지금처럼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그래서 분양가를 올려야만 한다, 건설사들 망한다 하는 곳들은 여기에요. 여기 망하는 곳들은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곳들이 여기에요. 앞으로 이게 하나씩 올라갈 거. 그러면은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시기에 어떤 경우가 오느냐? 첫 번째는 일단은 부동산이 침체되죠. 지금 딱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침체되면은 집값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고, 아까 상가, 오피스텔, 그 다음에 뭐 생활형 숙박시설 뭐 많죠? 빌라, 원룸 등등 이런 것들 다 떨어지죠. 그러면은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이 커진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침체가 심각해지고, 여기서 덩달아 임차인들 중에서 이번에 전세 사기 혹은 전세금 미반환 등 여기서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반적으로 1차 피해가 생기죠.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수술하는 과정이에요. 이러니까 부동산이 붕괴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건설사가 줄도산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는 폭등했던 게 문제이지, 폭등했기 때문에 폭락해야지 경제가 어쨌든 간에 리셋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지.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제가 PPT를 만들다가 완전히 막 언어가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언어를 엄청나게 쳐놨어. 그거를 막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다 바꾸고 하는 것보다 아예 꺼버리고 새로 쓰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죠. 그것처럼 리셋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왜냐면은 이 사태가 유지가 되면은 계속 소비가 감축이 될 테니까. 다만 수술을 하면은 몸에 칼을 대죠.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암덩어리를 떼냈어요. 큰 거 떼내가지고 한 달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수술 안 한 달보다는 그 누워있는 한 달은 뭐 일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고 죽 같은 거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몸이 더 안 좋은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 뒤에는 결국에는 더 괜찮아지잖아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런 사태로 일단은 침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건설사가 노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건설 현장이 붕괴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수분양자들. 그래서 들어와서 내가 비싸더라도 내 집 마련해가지고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입주가 안 되면서 엄청나게 피해가 커지죠, 이분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분양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업체들. 예를 들어 건설할 때 저기 건설사에서 딱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보면은 여러 군데서 막 리베이트 받고 들어오거나 뭐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번에 광주 붕괴됐을 때 뭐가 문제였어요? 레미콘 등등. 여기만 들어오느냐? 지어지고 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요, 건물 그냥 지어놓고 끝이에요. 도배, 샤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중국 미입주 아파트 보면요, 그거는 진짜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싶어. 근데 우리나라 미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상황에서 악성 미분양이라도 사면 바로 입주해가지고 살 만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국은 안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뭐 샤시, 도배 등등. 이런 쪽 업주들도 일이 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용 감축 효과가 나죠. 일단 현장이 붕괴돼요. 그렇다는 것은 하던 곳이 갑자기 일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할 곳이 안 하게 생긴다든가 라는 것은 당연히 건설업계,
뭐 그래도 건설사에서 내가 막 부장 과장 해가지고 자리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돈을 벌겠지만, 예를 들어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피해가 생길 수가 있다. 물론 건설 노조 같은 애들은 피해 봐도 싸다. 얘네들은 피해 봐도 싸다. 더 피해 봐야 된다. 얘네들은 망해야 돼. 얘네들도 분양가 올리는 주범이니까. 그 건설사들이 감당할 것 같아요? 막 이야기하죠. 건설 노조들 때문에 막 원래비 주고 해가지고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그 건설사들이 감당할 것 같아요? 그거 다 수분양자들한테 떠넘기지.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당연히 싸죠. 근데 진짜로 생계 때문에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던가, 아니면은 여기 3년 공사하기로 해서 거기 계속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1년 공사하더니 공사 중단돼 버려서 못 나가서 하던 일이 사라진다든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아까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은 건설사가 줄도산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이사 계획을 했는데 이사를 못 가게 되죠. 그럼 여기가 내가 저기 입주를 해야 돼요?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 눌러 살면은. 여기가 매물로 나와가지고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경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들이 밥벌이가 줄어들죠. 저기 분양 내가 들어가려면 기존 집 팔아야 되는데 기존 집 팔지를 못해요. 어차피 거래량이 없어서 못 팔긴 하지만 슬금슬금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건설사 줄도선 나면은 분양 경기가 침체되면서 확실히 이사나 내 집 마련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삿짐 센터, 이런 곳들이 이사가 줄어들게 되면은 확실히 영향이 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던 인테리어. 살던 사람이 그대로 눌러 살면 도배장판 웬만하면 안 해줍니다. 살던 사람이 이사가고 새 세입자를 받을 때 도배장판 해주고 샤시 해주고 뭐 이런 것들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침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요, 건설사들이 줄도산 한다는 것 자체가, 건설사들 줄도산 자체로 일자리나 그 다음에 뭐 빚 문제 이런 것들이 커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려는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그 다음 사람들이 팔고 뭐 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금융업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요거죠. 금융업계의 피해. 금융업계까지 피해가 번질 수 있을 것이냐. 저희가 이금융권 돈을 웬만하면 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거기서 뱅크런이 나왔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나면은 손해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융업계 쪽에 피해가 온다. 일단은 첫 번째로 부동산 PF.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저축은행 사태보다 더 지금은 위험한 데는 증권사. 첫 번째는 1순위는 증권사예요. 지금 증권사에서 부동산 PF를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금융권 혹은 보험사, 요게 2순위로 가는 건데, 지금 증권사 쪽에서 PF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금융업계로 번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예를 들어서 모 은행을 지칭하면 안 되니까 A 은행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부동산 PF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얘가 터진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예금자들, 자,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 붕괴됐을 때 이번에 미국에서 빨리 잡은 게 뭐예요? 예금자 보호한도 늘린 거죠. 여기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급격히 돈 빼지 마라, 우리가 보호한도 늘려줄 테니까 뱅크런 날 정도로 돈 빼지 마라 라고 하니까 연쇄 뱅크런을 막은 거예요. 다른 데까지 막 빠져나갈 수 있는 심리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창용 총재가 뱅크런 100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나면은 예금 인출은 100배 빠를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응하기 전에,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대응하기 전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젊은 층의 디지털 뱅킹이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발달했고 인출 속도도 빠르고, 우리나라는 특히 뭐가 빨라요? 인터넷이 엄청나게 빠르고 휴대폰으로 안 되는 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저기 뭐 프로그램 홍보는 아니에요? 어서와 처음이지 막 이런 데 보면은 막 한국에서 와이파이 기계 빌려주는 거, 여기 데이터 이렇게 많이 써요? 하루에? 이렇게 많이 해줘도 돼요? 이 가격으로?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굉장히 싸게 잘 쓸 수가 있으니까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기 전에 뱅크런이 심화될 수는 있다, 이런 점이 있고,
뱅크로는 둘째치고 거기서 일단은 손해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도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근데 굉장히 안전한 거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위험한 부동산 PF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처럼. 근데 우리나라 1금융권은 그게 탄탄한 게 1금융권은 대부분의 수익을 예대금리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위험한 걸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예대금리로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고 들어오는 예금도 한계가 있고 대출 빌려가는 것도 비싸기 때문에 1금융에서 빌리지 2금융에서 잘 안 빌려요. 그러니까 부동산 PF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손실이 나면은 커지는 거죠. 미국 채권 손실 난 것처럼. 여기에 지금 1금융에서 2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다. 그것까지 같이 물리니까 1금융에서도 어느 정도 타격이 온다. 망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 힘들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들어왔어야 되는 바젤3. 물론 적용된 것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늦어져서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한 것들도 많죠.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터지면서 시행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밀리고 있는 것들도 많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같은 거, 예대율 같은 거 지금 이미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이런 은행권 방만이죠. 솔직히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은행권보다 안전장치가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장치까지 부여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까지 터지게 되면은 유동성 긴축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영향이 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은 계속 병을 안고 사는 것이고 수술을 해서 그 병을 없앨 수가 있다면 한 달, 두 달, 인생이 100년이면은 한두 달 누워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의 국생은 더 기니까 그게 5년, 10년이 될 수가 있죠. 그렇더라도 도려내는 것이 맞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돈 된다고 해서 도구나 카우나 너무 건설사를 많이 했어요.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좀 줄어도 된다. 그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작은 가격에도 다 받아주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에서 분양가 높여가지고 먹는 건 지들이 다 먹고 하청은 싸게 때려버리고 이런 악순환도 돌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